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근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어색하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KSEB 2020,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학회를, 열게 된 데 대해서 우리 김광표 회장님을 포함해서 그 임원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New Horizon of Precision Medicine, 특히 그 엑스트라셀러 베지클 중에서 미생물이 분비하는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이 프리슨 메디슨의 앞으로 방향에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따온 그림인데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밤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꿈꿨던 하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밤 하늘을 보면서 저기 있는 별들은 다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각자가 여러 가지 동화 같은 부분을 꾸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 몇몇 독특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 그 다음에 공학자들이, 자, 이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눈을 통해서 우주를 이렇게 탐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우주가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그 세상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우주라는 게 이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의 세계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적으로 어쨌든 물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지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그 혁명적인 그 발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현미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현미경이 발명이 된 거는 대략 한 300년 전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맨눈으로 보다가 자,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즉 우리가 마이크로 월드를 우리가 보기 시작했고 약 80년 전에는 현미경보다 더 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 발명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노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됐죠. 어쩌면은 그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이라는 게 오늘 그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이라는 어쨌든 이 분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학회에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이라는 거는 우리가 약자로 EV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죠. 자연에서 진화적으로 굉장히 보존된, 서로 뭔가 그 정보를 주고받는 우리가 메신저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이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인지를 하게 된 거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이라는 거는 결국은 세포란 하나의 그 생명체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그 핵심 매개체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세포가 결국은 분열을 할 때든가, 혹은 증식을 할 때든가, 혹은 세포가 사멸하는 과정에서 EV라는 물질을 우리가 분비한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의 어쨌든 발전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유전자라는 어쨌든 그 물질을 통해서 생명의 어쨌든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세포라는 생명이 생기기 전에 이 지구상에 베지클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베지클이 진화를 해서 결국은 이 막으로 쌓여있는 베지클이 결국은 복제를 하게 되면서 생명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생명들은 서로 익스트라셀라 베지클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지구상에 나타난 이 생명이 대략 36억 년으로 우리가 본다면 15억 년 동안에 서로 세포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세포가 새로운 형태의 공생관계를 갖게 됐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미생물의 하나의 그 공생관계라는 거고 또 인간은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생물들 간의 이 공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그 홀로비언트라는 개념들이 최근에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관점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메디슨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메디슨 영역에서 엑스트라셀룰라 베지클, 특히 그 마이크로비알 엑스트라셀룰라 베지클이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메디슨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관점, 즉 하나는 치료제 관점, 또 하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제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양의 그 메디슨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예, 이 초자연적인 어쨌든 이 현상에서 질병이라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됐고요. 비슷한 시기에 즉 그 동양에서는 BC 약 한 100년 전에 지금은 우리가 황제내경이라는 어떤 책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의학이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그 히포크라테스 스쿨에서 결국은 이 서양 의학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동양과 서양 간에 이런 그 의학의 그 출발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지만은 질병을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결국은 인간과 자연 간의 어쨌든 하모니가 중요하고 이런 하모니가 깨졌을 때 질병이 생긴다라는 관점으로 질병을 바라봤다면 서양에서는 결국은 질병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혹은 자연에서 들어온 우리 몸에 뭔가가 들어오는 포이즌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동양의 의학이 발전했고 서양의 의학이 쭉 발전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200~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의학이 서양의학을 앞섰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 300년 전에 결국은 현미경이라는 어쨌든 이 발명품을 통해서 인간의 눈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게 됐고 그러면서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앞지르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하나의 그 세오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점 티오리라는 건데요.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마이크로 월, 즉 미세 세계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미세 세계에 점이라는 게, 즉 미생물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서양에서 파스텔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학파, 그다음에 코어를 중심으로 한 독일 학파가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원인, 인자를 찾기 시작한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은 코어라는 사람이 이기게 됐는데요.
그 전에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 원인이 세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코우라는 사람이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결핵 환자의 객담에서 결국은 미생물을 발견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핵균이 결핵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서 세균이라는 게 결국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렇게 입증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 세균이 어떤 그 이유로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많은 그 연구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포이즌이라는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에서 결국은 질병을 일으키는 실제 하나의 톡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고요. 지금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이 분비하는 단백질 기반의 엑소톡신, 그다음에 LPS와 같은 세균에 내재되어 있는 엔도톡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학회를 하고 있지만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인간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된 거는 한 150년도 안 된 사실이죠. 최초의 바이러스의 발견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담배 잎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질병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라는 걸 처음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요. 이 당시에 이 이바노프스키라는 러시아 과학자가 이 담배 잎에서 결국은 원인 물질을 찾는 과정에서 실제로 세균과 같은 미세한 입자가 아니고 세균보다 더 작은 입자, 즉 서브 마이크로스코픽 파티클, 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나노 파티클이 결국은 이런 담배 잎의 모자이크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자, 그 이후에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가 결국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결국은 지구상에 약 5천 내지 6천 종의 그 바이러스가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메디슨 그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미생물이 분비하는 EV는 과연 메디슨에 어떤 그 영역을 차지하는지를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라는 게 진화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신저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미생물이 EV를 분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1966년도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66년도에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가 여기 보시는 거는 이콜라이인데요. 이콜라이가 이런 식으로 세포 밖으로 이렇게 베지클 형태로 뭔가를 분비한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별 관심이 없다가 2009년도에 저하고 이 당시에 고용성 교수 팀에서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 말고도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 즉 그람 양성균도 세포 밖으로 이렇게 소포를 이렇게 낸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결국은 이 세균이 세포에 EV를 낸다라는 어쨌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세포 밖으로 이렇게 보낸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실제 이 EV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게 그렇게 없었죠.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생물이 분비하는 EV가 질병을 일으키든지 혹은 질병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포항공대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고용성 교수 팀하고 같이 결국은 이 미생물이 분비하는
EV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질병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그 노력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처음 시작한 게 그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은 이 소아들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병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소아 어린이의 약 30%, 3분의 1이 아토피 피부염이 걸리는 아주 흔한 질병이고 실제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가렵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그런 그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우리가 피부에 우리가 미생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메타지놈 연구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메타지놈 연구를 해보면은 정상인 그 정상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스테필로코커스라는 균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균의 약 1%도 안 되는데 비해서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70%의 균들이 그 스테필로코커스 오리우스라는 균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스테필로코커스 오리우스라는 균이 어떻게 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정확한 그 원인 물질을 몰랐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테필로코스 오리우스라는 균이 베이스크를 분비하니까, EV를 분비하니까 얘네들이 질병을 일으킬 거다라는 하나의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스테필로코스 오리우스라는 균이 분비하는 EV를 이렇게 마우스 피부에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투여를 해봤더니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하고 똑같은 그런 병변이 생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스테필로코스 오리우스가 분비하는 그 EV가 모두 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느냐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S 오리우스 EV가 갖고 있는 단백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알파 헤몰라이신이라는 톡신을 갖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알파 헤몰라이신이라는 톡신을 갖고 있는 EV가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그런 그 원인인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밝혔던 사실이 기억이 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메디슨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자, 최근 들어서 그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뭐 당뇨병이라든가 혹은 뭐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심혈관 질환들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한 이런 그 비만이 전통적인 동양 다이어트가 동양식이가 아니고 패스트, 그다음 팩트, 그다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런 하이슈가 다이어트에 의해서 이런 비만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비만과 관련된 질병이 생긴다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웨스턴 다이어트가 비만을 일으키고 이런 비만이 당뇨병하고 연관이 있고 이런 당뇨병은 그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그 현상이라는 어떤 사실에 주목을 해서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웨스턴 다이어트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 기전 중에 하나가 장내 세균이 분비하는 EV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요.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이팻 다이어트를 한 이런 쥐에서 EV를 대변에서 분리를 해서 실제로 정상 쥐한테 줘봤더니 똑같은 현상이 생기더라. 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대사질환과 관련된 이런 그 현상들이 실제 문제는 장내에 있는 세균 얘네들이 분비하는 EV가 실제적인 원인이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미생물이 분비하는 EV가 모든 질병을 일으키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반면에 특정한 그 질환에서 감소되어 있는 EV는 오히려 질병을 억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한 가지 그 예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균이 에커멘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균인데요. 최근에 이 대사질환 관련돼서 핫한 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는 실제 당뇨병이 있는 환자하고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의 대변을 저희가 메타지놈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대변에서는 에커멘시아 균도 떨어져 있지만은 에커멘시아 균이 분비하는 EB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EB를 실제 그 웨스턴 다이어트를 준 이런 그 살찐 이 당뇨병쥐한테 먹여봤더니 결국은 비만해지지 않더라. 즉 하이팻 다이어트, 웨스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생기는 비만이 결국은 에커멘시아 EV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하나의 그 이유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을 했고, 이런 하나의 그 기전으로서 결국은 이 AMPK 패스웨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저희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즉 특정한 미생물이 분비하는 EV가 질병을 일으키고 또 특정한 어떤 그 EV는 질병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걸 한번 그 산업적으로 뭔가 이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실제 이런 그 동물 실험 결과를 실제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실제 저희가 임상 샘플에서 여러 가지 그 이 정보들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그 질환에서 특히 소변, 혈액, 대변 샘플에서 미생물, 그다음에 미생물이 분비하는 EV, 여러 가지 그 유전체 정보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신약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진단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신약 다음에 진단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여러 그 질병들이 최근 우리가 변화되는 이 생활 습관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그 두 가지가 여러 질병들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형 실내 생활,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서구식 그 식습관, 이 두 가지 어쨌든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여러 가지 현재 보이는 암이라든가 뭐 치매와 같은 여러 가지 그 퇴행성 신경질환이라든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폐질환이라든가 심혈관 대사질환, 이런 질환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런 그 만성 질환들은 대개 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고 한 번 질병에 걸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결국은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대중적인 치료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치료, 즉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그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결국은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기존의 그 이 치료제 개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즉 예방적인 어쨌든 관점으로 치료제 개발이 바뀌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주역에서 많은 회사들은 생균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EV를 기반으로 저희가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미생물이 분비하는 EV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그 특성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생균과 EV를 우리가 경구로 투여했을 때 어떤 약동학적인 차이를 갖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점막이라는 이 물질은 결국은 이 파티클의 크기에 따라서 점막을 이동할 수도 있고 이동을 못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즉 생균과 같은 경우는 크기가 미세한 파티클이기 때문에 실제 장에 있다 그래도 실제로 점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반해서 EV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점막을 통과해서 실제로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가 돼서 결국은 전신적으로 분포하는 그런 약동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생균을 썼을 때는 실제 질병이 있는 그 위치로 균이 흡수가 되지는 않는 데 비해서 EV는 직접 이 질병이 있는 부분 그 세포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균을 쓰더라도 생기는 경우는 효과가 없지만 결국은 EV를 썼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컴퍼니 중에서 그 미국에서는 유명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벨로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그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생균을 갖고 결국은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 생균 갖고 해보니까 임상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벨로라는 회사는 결국은 EV로 결국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겠다라고 디클레어를 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 이 미생물 활용한 이런 신약 그 개발 분야에서도 EV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알 EV는 막 자체가 세균 막이기 때문에 용액 상태에서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존재하고요. 특히 저희가 해보면은 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담즙과 같은 데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구로 복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MDH001, 이 약물은 결국은 락토바실러스에서 유래한 EV인데요. 이 약물을 실제로 우리가 경구를 이렇게 투여를 해보면 결국은 위, 소장,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얘네들이 결국은 전신적으로 이렇게 퍼진 다음에 몇 가지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MDH00이라는 EV가 대장으로 간다면 대장에 가서 염증을 우리가 억제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 우리가 염증성 장염 모델에 이 EV를 투여하게 되면은 장염이 유의하게 이렇게 프로텍션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암인데요. 저희가 몇 가지 EV를 갖고 쭉 스크린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다른 EV보다 결국은 이 001 EV가 암 모델에서 유의하게 암의 성장을 우리가 억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치매인데요. 저희가 이 001이라는 물질이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 얘네들이 뇌로 가고 뇌에서 이 신경세포의 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쨌든 이 기전들을 통해서 재생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어쨌든 사실에 기반해서 저희가 한번 알츠하이머 치매 동물 모델에 얘네들을 투여해서 한번 치매가 어떻게 덜 생겼는지를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치매 모델에 결국은 001을 먹였을 때 얘네들의 그 인지 기능이
유의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억력의 이 기억력도 상당 부분 치매 모델에 비해서 유지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그 치매 증상과 관련된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뇌에 침착하는 현상인데요. 001이라는 물질을 먹였을 때 아밀로이드 플라그 형성도 유의하게 이렇게 억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001이라는 그 물질이 결국은 기존 약물과 대비 여러 가지 그 작용 기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기존 케미칼 혹은 뭐 단백질과 같은 이런 그 물질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실제로 세포 안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EB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EB에 따라서 분포는 다르지만 001 같은 경우에는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얘네들이 몇 가지 분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환에 응용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얘네가 작용하는 기전은 결국 세포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ER로 분포를 하고 ER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면역 기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메타볼릭한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의 그 저항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런 작용을 나타낸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이 치료적으로 미생물이 분비하는 EB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그 메디슨에 진단적으로 질병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용될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은 이 최근에 유전자를 분석하는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휴먼 제놈 프로젝트, 2012년도에 종료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 특히 인간 세포, 그다음에 우리하고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자의 폐를 우리가 한번 까본 거죠. 자, 폐를 까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는 1%도 안 되고 나머지 99%는 다 미생물 유전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결국은 미생물에 대한 특히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 전공이 호흡기 쪽이고요. 특히 그 호흡기 질환의 병인에 대한 많은 그 관심을 가졌었고요. 호흡기 질환이 최근 들어서 심각해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이 결국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옥구조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농촌과 같은 이런 그 초가집에 살 때는 이렇게 문제가 덜 됐던 이런 질환들이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의 생활 패턴은 주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호흡기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호흡기 질환의 어쨌든 이 질병의 발생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 실내 먼지 속에 있는 물질, 특히 미생물이 분비하는 EB 같은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흡입을 했을 때 폐에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문제, 그에 따른 그 만성염증, 그 결과로 천식, 다음에 COPD, 폐암 이런 여러 가지 그 난치성 호흡기 질환 생긴다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질병 모델에 이런 그 천식이나 COPD나 폐암이라는 병을 한번 우리가 걸리게 되면 평생 우리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혈액에 있는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이 EV, 미생물 EV의 정보를 저희가 한번 엔젤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했던 그룹은요. 대조군으로 928명, 그다음에 COPD 환자 96명, 천식 환자 429명, 그다음에 폐암 환자 약 300명의 그 혈액에서 EV를 저희가 분리를 한 다음에 메타지놈 분석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미생물 EV의 다이버시티가 질환별로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COPD 환자가 가장 다이버시티가 낮고 그 다음에 대조군, 그 다음에 천식 환자, 폐암 환자 순으로 다이버시티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이버시티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병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EB 관점에서는 이런 다이버시티하고 질병의 어쨌든 이 발생하고는 아주 큰 관련성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했었고요. 자 그러면 실제 그 질환별로 혈액에 돌아다니는 실제 그 미생물 자체는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 돌아다니는 EB의 컴포지션에 어떤 특성이 있을까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대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일럼 레벨에서 되게 그람 양성균인 포미큐티스,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인 박테리오디티스라는 두 가지 파일럼이 가장 그 흔한 그런 균인에 비해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마이크로비얼 EV 같은 경우에는 포미큐티스,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인 프로테오박테리아, 그람 양성균인 액티노박테리아,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인 박테리오디티스 네 가지 파일럼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질환별로 이 마이크로비얼 EV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PCA라는 방법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가 각 그 질환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PCA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질환에 따라서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반면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했는데요. 자, 이런 그 PCA 방법이 아니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AI 알고리즘으로 한번 우리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I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룹 간의 차이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란 점으로 보는 정상군 대비 이런 빨갛게 보이는 폐암 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천식 환자,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COPD 환자가 이렇게 확연하게 서로 이렇게 다르게 분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자, 이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은 과연 얘네들이 이런 질병들이 실제로 우리가 예측 정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AI 알고리즘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요약을 한 건데요.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ANN, 그다음에 GBM이라는 알고리즘을 썼을 때 이런 천식이라든가 COPD라든가 폐암의 어쨌든 이 발생을 예측하는 정도가 90% 이상 굉장히 높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ANN, GBM을 앙상블로 했을 때 천식, COPD, 폐암의 발생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는 이 질병의 발생을 우리가 예측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 질병의 발생이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시도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활동성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음식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음식이 과연 이런 질병의 호흡기 질환, 폐질환의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했던 그 방법은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마우스에 먹인 다음에 먹기 전하고 먹고 나서 한 달 후 혈액에 돌아다니는 EV 분포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폐암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디스플레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트레디셔널 다이어트에 비해서 하이패트 웨스턴 다이어트를 했을 때 폐암의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다이어트를 했던 이 마우스의 여러 가지 우리가 식품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먹였을 때 식품에 따라서 이 폐암의 리스크에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 웨스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생기는 폐암의 리스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녹두가루라든가 그다음에 도라지 가루, 그다음에 연근 가루 이런 가루를 이런 연근 같은 거를 먹었을 때 폐암의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도라지라는 거는 폐질환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 이런 그 경험적인 부분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하나의 이 예측 모델은 지금은 완성된 형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질병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측을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뭐 음식이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인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EV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메디슨이 앞으로 중요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 그림은요. 한 사람의 그 혈관에 돌아다니는 마이크로비알 EV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인간 세포하고 환경에 있는 이 미생물이 EV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가를 유전자를 기반으로 저희가 한번 시각화해본 내용인데요. 맨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가 이 우주라는 부분을 망원경이라는 하나의 이 도구, 그 다음에 망원경에서 나오는 이 여러 별들에서 나오는 빛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우리가 실체를 우리가 파악을 했듯이 생명, 특히 사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람의 질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 세포하고 자연에 있는 미생물들이 결국 EV라는 나의 그 물질, 그 다음에 EV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좀 전에 여기 잠깐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지만, 어쩌면 제 기억에는 KSEB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아마 두 번째 KSEB의 주제가 나노 코스모스였다는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우주라는 게 결국은 코스모스라면은 생명이라는 건 결국은 이 우주의 어쨌든 코스모스와 유사한 나노 베지클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는 나노 코스모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이 KSEB 2020 비대면으로 지금 학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EV라는 영역은 생명이 생기기 전부터 지구상에 있었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EV라는 물질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 것은 100년이 안 됐죠. 그만큼 EV라는 영역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 미지의 영역은 앞으로 우리가 설명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의 근원을 우리가
우리에게 근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아마 블루 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학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블루 오션에 대한 이 부분을 정보를 많이 갖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블루 오션에 뛰어들 수 있는 더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